임미현의 아침 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성접대에서 시작된 사건이 뇌물과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구속됐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 시간을 이용해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자립형 사립고들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 보고를 집단 거부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새벽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했다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볼 때 장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특히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 인사권과 감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표적감사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인적 쇄신의 당위성에 주목한 겁니다. 정권 교체 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물갈이와 청와대 낙점 인사의 낙하산 인사 채용을 의심한 검찰과 달리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공공기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법원은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와 부처 간 인사협의에 대해서 오랜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어서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환경부가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환경부 청와대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번 사퇴 종용과 낙하산 채용 등 부당한 인사 논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그 윗선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했다는 항변이 법원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숨쉴 틈을 마련했습니다. 또 법원은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는 관행도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려 그간 청와대를 향해 제기된 인사 개입 의혹도 대부분 불식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지 관심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과 2014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이 성범죄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들로 세 번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 역시 수사 권고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의 정한중 위원장 권한 대행입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이 넘겨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과거 사위가 넘긴 재수사 권고 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재수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이 더 커진 만큼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밖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구성 등도 거론됩니다. 다만 특임검사의 경우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검 구성도 독립성이 보장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야당이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회 장벽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과거 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내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역시 정당한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며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첩보를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 본관 쪽에서 왜 자꾸 없는 이야기로 사람을 몰아가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 시간을 이용해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와 함께 대북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주 기자가 전합니다. 박양우 후보자는 과거 야간 수업으로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근무 시간 이후 야간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 의원이 한양대에서 받은 자료엔 박 후보자가 당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전 11시 반에 끝나거나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 의원은 특혜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수강 당시 출결 사항 등은 어땠는지, 부정한 방법과 특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박광자 씨 사망 사건은 통과 의뢰라는 등 발언 논란과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4차례 위장 전입과 장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이 적극적인 방어로 맞서면서 청문회 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결과 정의당 여영구 후보로 결정되면서 재보궐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재탈환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결과 정의당 여영구 후보로 결정되면서 한국당과의 보수 진보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여 후보는 단일화 직후 한국당과의 각세우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인 민중당과의 단일화에는 실패한 상황이어서 지지층 분산 가능성도 여전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단일화 이전에도 지지율 격차가 적었던 만큼 단일화 효과로 선거 승리에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한국당은 반쪽짜리 단일화여서 자당에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첫 시험대로 여겨지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서 위장 여당을 앞장 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이중대 밀어주기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의당의 우세가 이어지면 정의당은 국회에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해 선거제 개혁 등 진보 이슈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의 승리로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되찾을지, 한국당의 승리로 보궐선거에서의 선전을 이룰지 치열해진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던 북미 관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서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일부 인원이 연락사무소에 출근하도록 하면서 연락사무소 철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추가 제재 방침까지 발표하며 강경 모드로 선회한 미국에 대해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강공책으로 맞서던 북한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방침을 철회하면서 북한도 마음을 바꾼 겁니다. 북미가 한 발짝씩 물러서며 상황관리 모드로 접어든 것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판 자체를 깰 생각은 없다는 것. 역설적으로 강경책으로 서로를 자극했던 것은 결국 협상 교착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팀의 수사에서 별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의 발을 묶었던 국내 정치적 상황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건 역시 대북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미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는 사실상 의미 있는 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재자 혹은 촉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하면 안 된다.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 상호 특사 파견이나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중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있다면서도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서울의 자사고 교장단이 조직적으로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당국과 갈등이 커지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자립형 사립고들이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주기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자체 평가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 자사고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평가 기준 재설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했는데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북 상산고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서울보다 더 높은 80점인데도 평가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평가 보고서도 이미 제출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자사고의 특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강혜승 부회장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부 지침에 의한 기준 점수 70점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점을 좀 더 상향으로 조정해서 올해 13개 자사고를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심각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이봉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법안 심사와 안건 토의에 나섭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다뤄지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클럽 버닝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문제가 제기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기념관에서 사립재단 안중근 의사 숙모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추모식에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안 의사 유족들과 숙모회 회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골란 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입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골란 고원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리아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지난 1967년 6.1 전쟁 이후 골란 고원을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뉴스가 내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네, 국민연금과 주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3월 정기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원년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해 도입됐죠.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주총이라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기업 중에서도 대한항공 주총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연금은 우리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먼저 이 용어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스튜어드 영어로 집사죠.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맡긴 돈을 내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말합니다. 네,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만 내 돈으로 국민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국민연금이 거의 10년 만에 운용 손실을 봤다고요? 네,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를 기록했는데요. 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내외 증시 부진이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분통 터지죠?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궁금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투자 이익을 높이는 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목적입니다. 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 저성장하는 거니까 이제 갈아탈 만한 주식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실적을 개선시키고 이러므로써 주가도 끌어올리고 그 시야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움직일 것인가가 올해 주총의 핵심 포인트죠. 네,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일 텐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국민연금이 좀 달라지겠죠? 네, 좀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20여 개의 기업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요. 아쉽게도 결론은 좀 부진합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YG엔터테인먼트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총에서 모두 사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장 타겟으로 삼는 곳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둘러싸고 회사는 조 회장 지키기에 나섰고요. 소액주주들을 찾아 나서고 그 사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소액주주 등 상당수의 위임장을 확보해서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표 대결 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 사측은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얻어야 하는데요. 조 회장 일가는 전체 따지더라도 33%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석률이 100%는 안 되고 보통 많이 해도 70%인데요. 그 정도로 추산했을 때 조 회장 측은 13%를 더 얻어야 합니다. 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캐나다 연기금 등 굵직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거죠? 네, 11.7%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조 회장 측이 13%를 더 얻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국민연금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가 조 회장의 연임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찬반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왜냐하면 조 회장의 최근 3년 동안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당시 반대 이유는 겸임이 너무 과도해서였습니다. 겸임 문제. 지금 겸임은 다 그만뒀나요? 어떻습니까? 네, 8곳을 겸임했었는데 3곳만 남겨놓고 다 그만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서한을 가장 많이 보낸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점에서는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조 회장 측은 불안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측은 7천만 원 정도만 가진 이 소액주주들까지 찾아 나서면서 사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원, 그러니까 자사 직원들에게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지금 고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표 대결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방도 결정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국민연금조차도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인 거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안 했어요, 공개를. 사회이사 같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자문기구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찬성한 이유도 없이 그냥 찬성을 해서 연금 가입자가 아닌 재벌 총수들 이해를 위해서 했다는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거죠. 홍 기자, 국민연금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공적연금은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100%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요. 자신이 정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준 이하로 집행하는 운용사에게는 위탁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국민연금이 부디 제대로 된 국민 집사의 면모를 보이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로 어제 이맘때보다 4도 이상 높은 기온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영상의 수온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추위가 풀리면서 불청객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공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먼지 농도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 시간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은 17도, 강릉, 대전, 전주 18도, 광주, 대구 20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6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